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학 시간 실제적인 첫 시간으로 공학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공학의 분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건데요. 공학일반 교과서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선생님 스타일에 맞게 수업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그 재구성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할 것입니다. 수업을 재구성할 때 참고했던 서적으로는 공학의 눈으로 미래를 설계하라는 서적이고요. 나중에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온라인상에 계약 끝나고 오프라인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이 책을 도서관에 비치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와서 좀 빌려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학의 의미와 그 특징 그리고 분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제목은 공학이란입니다. 강의를 설계하다 보니 공학에 대해 이야기가 길어져서 뒷부분에 있는 공학의 분야 파트는 그냥 느낌적으로 이해하고 조금 세분화된 공학의 현재 분야는 다음 시간에 독립적 강의로 하나를 짧게 제작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학을 설명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벡터 도어는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나요? 한 어른이 가운데 깃발을 들고 어린 아이들을 안전하게 어떤 길이나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도안입니다. 상황으로 봤을 때 정리하자면 어린 아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횡단할 수 있도록 어른이 깃발을 가지고 도와주는 상황이죠. 상황을 가정하여 자동차가 처음 발명되고 사회에 도입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교통체계가 너무 혼란스러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고 아무래도 그런 상황에서 위와 같은 어른, 즉 인간이 직접 나서서 인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너무 인간의 노동력이 많이 소비가 되니 사회에서는 하나의 규칙, 즉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라는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교통 안전과 관련된 법을 제정하고 사람과의 약속으로 그 법을 만들어서 법 시스템으로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법에 대해 안내해줄 매개체가 필요하니 표지판으로 그것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길거리에 표지판을 설치했더니 사고는 줄어들고 인간의 노동력도 점점 필요가 없게 되죠. 우리는 방향을 바라보고 그 길로 걸어가면 되니까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횡단보도 같은 상황에서 표지판으로는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빈번히 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어떤 사람이 약간은 자동화된 시스템을 개발하여 도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런 것이죠. 사람이 배치돼야 하는 곳에 이제 표지판과 신호등이 배치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신호의 약속을 이해한 채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사고는 줄어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생활은 조금 편리해지지만 그래도 뭔가 부족한 부분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호등이 고장나거나 그 다음에 신호등을 유동적으로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사람이 가서 그런 노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컴퓨터가 발명되고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나오며 우리는 적재적소에 배치된 각 신호등을 연결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게 됩니다. 도로경찰관 혹은 신호등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생겨나며
신호등을 컨트롤하는 중앙통제소가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죠. 각 컴퓨터들이 연결되다 보니까 가운데서 그 신호등들을 컴퓨터화시키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소가 만들어집니다. 중앙 시스템에서 도로 교통 상황에 따라 신호등을 유기적으로 컨트롤하게 됩니다. 인간이 직접 가서 켤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명의 관리자가 시스템을 통제하고 각 개별 신호등을 그 관리자가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엄청나게 편리해졌으며 투입되는 노동력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 이 신호등들, 여기에 도입되는 신호등들은 매우 쉬운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록불이 켜지고 30초 뒤에 빨간불이 켜지고 3분 뒤에 다시 초록불이 켜져라 라고 컴퓨터 언어로 우리는 코딩만 하면 됩니다. 패턴을 설계하고 돌리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부터 스스로 사고하는 컴퓨터 체계의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AI라고 부릅니다. 현재는 각 신호등을 인공지능이 관리하며 중앙통제 및 관리자 없이 모든 신호체계를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이 하는 단순한 노동력을 최소한으로 유지한 채 인공지능에 의지하여 관리 감독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물론 수리나 디버깅, 여기서 디버깅, 선생님이 말하는 디버깅은 컴퓨터 알고리즘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인간이 해야 되지요. 인간은 인공지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나아가서 데이터를 분석하여 어느 부분에서 교통이 막힌다,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등의 통계를 인공지능이 보내주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도시계획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부분적인 도시계획을 바꿔서 그런 역할을 인간이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신호등이 고장나거나 어떤 시스템이 고장나면 가서 고장났다는 상황은 인공지능이 알려주지만 가서 간단히 수리하는 것은 인간의 역할, 이 정도 하게 됩니다. 즉 신호등의 서비스 자체를 관리하는 등의 어떤 자동화 공학 기술에 인간을 의지한 채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깔끔하게 정리하면 그냥 관리하거나 아니면 간단히 수리하는 정도의 역할을 인간이 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도입된다면 어떤 공학적 관점으로 인류 사회를 바라보아야 할지는 아직 잘 해석이 안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상황을 일반 사람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렇게 해석할 것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게 하기 위해 사람들이 도와주는구나. 나도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도와줘야겠다.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이 사회적인 시스템에 그냥 적응하면서 살아가겠죠. 신호등이 없던 체계로 돌아왔을 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같이 이제 공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혹은 공학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당연히 이런 상황을 보고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사고의 발생률을 줄이고 저기서 일하는 사람의 어떤 노동력을, 이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는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면 좋을까? 그리고 그 시스템은 뭐가 있을까?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어떻게 도입해야 되지? 인건비를 줄이고 시스템 개발 및 도입이 훨씬 경제적인 것일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 시스템 속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편하고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학자들의 생각이며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공학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다르게, 그리고 조금 더 혁신적으로 한번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생각해 본다면 공학이란, 그리고 공학적 관점이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류의 능력을 확장하고 인류가 편리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기술을 기반으로 문제의 해결책을 탐색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관점,
공학이라고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는 공학이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은 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바로 기어이지요. 기어는 항상 맞물려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동력, 즉 힘을 전달하여 우리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작동하게 도와주죠. 하지만 동력을 전달하는 다양한 기어 중 하나라도, 여기 하나라도 만약에 작동을 하지 않게 된다면, 즉 기어의 이빨이 망가지게 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죠. 원하는 무엇인가를 작동시키는데 문제가 생기고 마지막까지 힘이 이동하지 않아 결국 작동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공학은,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실수 없이 잘 작동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실수나 문제가 있더라도 가장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에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도와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으로 넘어가면 공학적 관점은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럼 공학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공학적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 가지, 없어서 새로운 것이 필요한 상황. 기존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상황을 해결하는 사람을 발명가라고 부릅니다. 기존의 것은 있는데 너무 상황이 불편한 겁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 이것을 혁신이라고 하고,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공학자를 우리는 혁신가라고 부르죠. 기존의 것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단어의 정의가 없지만 그냥 생각으로는 간단히 정의하면 그걸 자동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소프트웨어 공학자라고 하고, 요즘에는 또 메카트로닉스 공학자 혹은 로봇 공학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공학으로, 그리고 공학적 관점으로 시작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끊임없는 생각과 질문과 그다음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수학과 과학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처음엔 과학입니다. 그리고 수학이 있죠. 일반적으로 제 공학자라고 하면 수학과 과학을 매우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학과 과학을 못하면 공학에 접근조차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물론 이 두 가지 학문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수학과 과학을 잘하고, 그리고 수학과 과학을 많은 시간 학습하면 공학적 접근을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실험이라고 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죠. 한 번의 실험으로 모든 것을 발견하고 발명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많은 실험을 하는 그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잠깐 과학적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게 되면 당연히 사과이죠. 사과하면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애플이라는 기업과 아이작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떠오르겠죠. 1687년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논문에서 처음으로 질량이 가진 물체 사이의 중력 끌림을 기술하는 물리학의 법칙을 소개하였습니다. 즉, 두 상호작용하는 질량이 있는 무엇인가 사이에는 두 상호작용하는 어떤 점 질량 사이에 질량의 곱에 비례하며 두 점 질량 사이의 거리에는 제곱에 반비례한다. 뉴턴은 이것으로 행성의 가속도를 구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빛의 굴절 등에도 이러한 사실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우 일반적인 힘으로 인식하였죠. 뉴턴은 이 힘을 만유인력이라고 정의하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전기전자에서 쿨롱이라는 사람이 정의했던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것 또한 이 공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건 이제 물리 시간에 배우시면 되고요. 다시 공학으로 돌아와서 어떤 과학자가 물리학적이고 그것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칙을 정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만들게 되고 그것을 연구하여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죠. 조금 가볍게 생각해 봅시다. 이제 건축학자들은 이 중력의 법칙을 활용하는 어떤 역학이라는 힘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중을 계산하고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설계하고 그리고 건물을 실제로 시공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집을 완성하게 되죠.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기둥들이 있으며 이러한 공간을 설계하게 되고 제작하게 되는데, 즉 여기 안에 존재하는 공간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힘을 연구하는 산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집이라 부릅니다. 근데 만약 지붕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어떤 무게를 분산시키지 못하고 기둥과 벽체가 너무 약해서 그 힘이 기둥을 통해서 집 안으로 전달되지 못한다면 그 집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중력의 힘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또 뭐 지붕에 눈이 쌓여서 그 무게가 이제 올라가서 지붕이 버티지 못한다면 다시 그 집은 무너지게 됩니다. 만약에 좀 중력을 그리고 하중 이런 것들 역학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면 수학이 그 집을 짓는 데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 집을 짓고 싶은 사람이 수학과 과학을 모른다면 어떨까요? 중력이 정의되기 전 사람들은 어떻게 집을 지었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웃긴 얘기인데 그냥 지으면 됩니다. 주변에 있는 자연재해를 바탕으로서 계속 재료를 모으고 한번 지어보고 망가지고 지어보고 망가뜨리고 하다 보면 언젠간 이제 집이 지어지게 되죠. 그냥 자신이 집을 짓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결국 그냥 열심히 짓다 보면 언젠간 완성이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는 과정이 생길 테지만 집을 완성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이러한 집을 짓는 과정에서 만유인력을 혹은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학문적인 법칙을 모르고 있던 사람 또한 집을 짓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유인력의 법칙을 알게 되고 중력의 법칙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만드는 것이 아닌 만들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 또한 공학적 접근이고 이런 과정 또한 공학을 학습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공학을 좀 딱딱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태까지 조금 풀어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너무 모든 것을 알고 시작하려고 하면 경직되어지고 좀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공학의 분야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어떤 공학적 영역을 이렇게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예전에 있었던 어떤 지식들이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공학은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셔도 전혀 상관없다는 것이죠. 21세기로 넘어옵니다. 21세기는 어떨까요? 대표적으로 예술적이고 인문학적 영역이 공학에 들어오고 효율성만 중시했던 시스템과 제품에 예술적 감성인 디자인과 인간적 영역인 개인의 취향, 안전하게 활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또 보이지 않는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통신 등등 너무 다양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협력되어 새로운 산물이 탄생되고 있죠. 바로 이렇게 탄생됩니다. 아까 한번 설명해드렸던 집이라는 공간인데 21세기에는 이제 공학적 영역이 복잡해지면서 그리고 다양화되면서 집이라는 공간의 역할이 점점 확장되어지게 됩니다. 공학적 산물과 기술적 산물의 결과로 말이죠. 환경공학의 도입으로 주변 환경에 대해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이런 것들, 이런 건축적 설계를 친환경적 설계라고 합니다. 또한 에너지 공학의 발전으로 화력이나 원자력에 의존하던 전기 생산 방식을 개선하게 되겠죠. 그리고 자가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우리한 그런 시스템을 태양광 패널이라고 부르죠. 3G에서 5G까지의 무선 통신 방식의 발달로 모든 부분이 통신으로 컨트롤됩니다. 그리고 2차 산업의 산물인 기계적 메커니즘을 대체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가 도입되어 자동차 공학의 흐름이 변화되죠. 또한 이렇게 인간적이고 예술적이며 인문학적 영역으로 공학을 해석하면서 우리는 조금 따뜻한 느낌의 자동화된 컴퓨터 및 기계 시스템에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학의 특징을 설명하자면 다양한 학문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적용 범위가 매우 다양하며 인간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그리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추가시킨다면 요즘에는 아주 인간적인 학문으로 그 방향성을 이제 설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뭐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학적 분야가 이제 이렇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육 영역에서도 교육공학이라는 어떤 학문적 분야가 이제 좀 활성화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공학에 대한 설명과 어떤 여러분들의 인식을 조금 바꿔주려고 하는 이제 강의의 끝이고요. 오늘 강의로 여러분들의 공학에 대한 관점과 생각이 조금은 확장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